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우리 호텔 연회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춤을 추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샹들리에의 강면은 시간에 얼어붙은 눈물처럼 빛을 반사했다. 최고급 예복을 차려입은 200명의 하객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친구, 가족, 동료들 모두가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15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박민준이 내 눈을 귀한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든다고 했던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의 칭찬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민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자 오케스트라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능숙한 미소가 빛났다. 38세의 그는 여전히 치명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종류의 남자. 그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턱시도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그의 자신감은 불꽃의 열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대화를 잠재웠다. 오늘 밤 저희의 결혼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중이 잔을 들고 기대에 찬 얼굴로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아이들 13살 하윤이와 11살 지훈이가 근처에 서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 순간엔 나 역시도 몰랐다. 하지만 그때 민주는 내 세상을 수백만 개에 돌이킬 수 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는 행동을 했다. 그는 내게서 멀어졌다. 그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그녀가 서 있는 구석으로 향했다. 나의 2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최유진. 완벽한 미소와 대부분 사람들의 월급보다 비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금발의 유진. 입덧으로 고생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고 하윤이의 데모였으며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었던 유진. 내 남편과 얼마나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모를 바로 그 유진. 민주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때문에 내 약혼 반지는 과자 상자에서 나온 장난감처럼 보였다.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 하객들의 경악한 얼굴 위로 무지개를 흩뿌렸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용해진 연회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군중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잡았다. 아빠, 안 돼요. 하는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고 이어서 지훈이의 혼란스러운 흐느낌이 들려왔다. 하지만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민준 씨. 그럴게.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동안 200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내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연회장의 정문이 조용히 열리고 3명의 인물이 마치 정의의 사자처럼 문간에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내가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남자, 민준의 아버지, 박태산 회장이 서 있었다. 72세의 박 회장은 여전히 위압적인 인물이었다. 은발에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 맨손으로 수조 원대 제국을 건설한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이 방을 훑으며 이보다 덜한 도발에도 경쟁자들을 파괴했던 남자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유진의 손을 잡고 있다가 방 안의 기운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가고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문 쪽으로 눈을 돌렸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마치 터진 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유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영원히 울릴 것 같은 수정 같은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입이 벌어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며 그 아래 껍에 질린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지만 그 단어는 거의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박태산 회장이 신중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왔다. 경찰관들이 그의 양옆을 지켰고 그들의 손은 벨트 위에 무심하게 얹혀 있었다. 군중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남편의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질리고 유진의 손이 순수한 공포의 몸짓으로 목으로 향하고 내 아이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번갈아 볼 때 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덫은 몇 달 전에 놓였다. 오늘 밤 마침내 그 덫이 닫힐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내 완벽한 삶이 거짓과 배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던 종말의 시작으로 3개월 전 나는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그 영수증을 발견했다. 어느 쪽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따스함을 약속했지만 쓰디쓴 냉기만을 안겨주었던 그런 쌀쌀한 봄날이었다. 나는 하윤이가 자전거에서 넘어진 후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민준의 서재를 급히 뒤지고 있었다. 따라 이 무릎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는 만약을 위해 진찰을 받고 싶어 했다. 민준은 이미 출근한 후였다. 그는 요즘 점점 더 일찍 출근했는데 그의 로펌에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압박이 심하다는 핑계를 댔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직업적 요구의 기복에 익숙해져 있었다. 영수증은 법률 서류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레스토랑의 독특한 로고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간과되었을지도 모를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시그니엘 스테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 민준과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단 2번 중요한 기념일에만 갔던 그런 곳이었다. 세부 사항을 읽는 내 손이 떨렸다. 2인 저녁 식사, 샴페인, 디저트. 날짜는 지난 목요일 밤이었다. 바로 그 목요일은 민준이 중요한 사건 때문에 야근해야 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올 것이라고 전화했던 날이었다. 그가 일하고 있었다는 목요일 밤에 저녁 식사로 50만 원이라니. 나는 그의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영수증은 내 주먹 안에서 구겨졌다. 내 마음은 가능성들을 헤집고 다녔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쩌면 사업상 저녁 식사였을지도, 어쩌면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을지도, 어쩌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아내들이 최악의 두려움을 저장해두는 그곳에서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이따 커피 한 잔? 중요한 얘기할 거 있어. 유진,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내 성인기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해 주었던 여자. 우리는 대학 때 만나 밤샘 공부와 끔찍한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친해졌고 결혼, 직장, 육아를 거치면서도 우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나에게 없었던 자매였고 내 말을 끝맺어주고 내 비밀을 아는 친구였다.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오늘은 안 돼. 하윤이 병원 예약 있어. 다음에 보자. 물론이지. 우리 대녀한테 이모가 뽀뽀 전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때 위안을 주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작은 단검처럼 느껴졌다. 내 영혼 어딘가에서 끔찍한 의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멍한 상태로 소아과로 운전했다. 뒷좌석에서 하윤이는 다가오는 학교 연극에 대해 제잘거렸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따라 이 무릎의 상처는 경미했다. 나비 반창고 3개와 화려한 밴드 하나. 하지만 나는 의사의 지시를 거의 듣지 못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민준의 서재에 그 영수증을 들고 내 세상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준과 마주했다. 그는 요즘 자주 그러하듯 서재에서 사건 파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를 최소화했다. 민준 씨,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아주 잠깐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죄책감? 두려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야, 여보? 그는 연애 시절부터 나를 부르던 애칭을 썼지만 이제는 배우가 대사를 읊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놓았다. 당신 서류 가방에 있더군요. 그가 흘긋 내려다보았고 나는 그의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업상 저녁 식사였어. 서연아, 최 회장님네, 알잖아. 내가 맡고 있는 상속 계획 사건. 최 회장님 부부요? 나는 물었다. 분당에 사시는 그 노부부요? 응.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준 씨, 최 회장님 사모님은 6개월째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시고요. 사건은 최 회장님 유언장에 관한 것뿐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심연처럼 길어졌다. 민준의 손이 키보드로 옮겨갔고 손가락들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초조하게 춤을 추었다. 최 회장님하고 그쪽 변호사를 만났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전략을 논의해야 했거든.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도 알았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내가 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게임을 계속했다. 진실이 너무 끔찍해서 인정할 수 없을 때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괜찮아. 서연아, 그냥 일 스트레스야. 그는 컴퓨터로 돌아섰고 나를 무시했다.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좀 자. 나는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그의 서재를 나왔다. 한때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던 복도는 이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늘어서 있었다. 결혼식 날의 민준과 나, 웃고 있는 아이들, 명절 모임, 해변으로의 휴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윤이의 방에서 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3살인 딸은 점점 나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검은 머리, 같은 고집스러운 턱. 하지만 딸은 민준의 눈, 대학 시절 나를 처음 사로잡았던 그 깊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딸도 그의 기만하는 능력을 물려받을까? 다음은 지훈이의 방이었다. 11살인 아들은 여전히 유진이 첫 생일 선물로 준 가장 좋아하는 코끼리 인형을 안고 잤다. 아들은 여러 면에서 민준의 축소판이었다. 그의 자신감, 매력, 쉽게 친구를 사귀는 능력. 나는 아들이 자라서 그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 옆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는 동안 혹은 잠든 척하는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내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 내 온 마음을 다해 신뢰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악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커져가는 확신이었다. 내 언니 서연은 우리 자매 중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언니는 너무 많이 실망해서 세상을 냉철한 현실주의로 본다. 41세인 언니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무한히 현명했다.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언니는 주저없이 도움을 제안했다. 내가 그 사람 미행할게. 언니는 마치 남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언니, 그럴 순 없어. 서연아, 내 말 들어. 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너는 알아야 해. 모르는 것이 너를 갉아먹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너는 준비해야 해. 언니가 옳았다. 물론 모른다는 사실이 이미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고 거의 먹을 수 없었으며 유진에게서 문자가 올 때마다 깜짝 놀랐다. 20년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여자는 이제 위협처럼 느껴졌다. 끔찍하게 커져가는 직감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언니는 이런 종류의 일에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의 비서와 바람을 피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웃길 정도의 클리셰였다. 언니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그 탐정은 유리한 이혼 합의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 언니는 의심하는 법을, 처음에는 놓쳤던 신호들을 찾는 법을 배웠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해? 나는 커피잔을 구명줄처럼 꽉 쥐고 물었다. 우리는 내 부엌에 앉아 있었고 민준이 마지막 리모델링 때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만약 그게 정말 사업상 저녁 식사였다면? 언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민준 씨한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되지. 하지만 서연아, 언니는 잠시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너 정말로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니가 옳았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 아내들이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저장하는 그곳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잦아진 야근, 갑자기 늘어난 출장, 민준이 국가기밀처럼 휴대폰을 지키기 시작한 방식. 우리 사이에 자라난 거리감은 너무 점진적이어서 심연이 될 때까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유진도 요즘 달랐다. 더 비밀스러워지고 더 회피적이었다. 내가 그녀의 연애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녀는 모호하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마지막 3번의 커피 약속을 취소했는데 항상 합리적인 변명을 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이었다. 조용히 할게. 언니가 약속했. 내가 틀렸다면 아무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모를 거야. 그 목요일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평소의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장을 보고 세탁물을 찾았다. 언니가 무엇을 발견할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수행되는 교회 주부이자 엄마의 모든 평범한 일들. 언니는 삼시에 전화했다. 서연아, 언니가 말했고 나는 그녀의 어조에서 내 최악의 두려움이 곧 확인될 것임을 즉시 알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식료품점의 냉동식품 코너에 서 있었고 아이스크림과 피자라는 일상적인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 말해줘. 나는 속삭였다. 한강호텔에 있어. 412호. 2시간째 거기에 있어. 언니는 잠시 멈췄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마지못해 하는 기색을 들을 수 있었다. 서연아, 혼자가 아니야. 누구? 나는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유진이야. 그 단어는 나를 강타했다. 나는 냉동고에 기대섰고 재킷을 통해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20년의 우정이 먼지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 유진, 내 결혼식 들러리, 하윤이의 데모, 내가 진통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여자,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죽을 가져다 주었던 여자, 민준의 코골이와 설거지 그릇을 싱크대에 남겨두는 습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어주었던 여자, 유진,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여자. 얼마나 됐어? 나는 겨우 물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서연아, 그들은 편안해 보였어. 이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전화를 끊고 식료품점에 서서 일상의 평범한 혼란에 둘러싸인 채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한 여자가 식료품으로 가득 찬 카트와 유아를 태우고 나를 지나쳐갔다. 10대들이 음료수 진열대 근처에서 웃고 있었다. 내 세상이 축에서 벗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주위의 삶은 계속되었다. 나는 어떻게 집에 운전해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식료품을 정리하거나 저녁을 준비하거나 하윤이의 숙제를 도와준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저녁 내내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였고 내 마음이 내가 알게 된 것의 의미로 휘몰아치는 동안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민주는 7시 30분에 집에 왔다. 야근이 아닌 날의 평소 시간이었다. 그는 내 뺨에 키스했고 몇 달 동안 해주었던 의례적인 키스였고 내 하루에 대해 물었다. 나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고객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앉아 하윤이의 다가오는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와 지훈이의 축구 경기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표면 아래에서 공고 있는 간통과 배신만 빼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침실 문간에 서서 민준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따랐던 똑같은 일상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전에 간과했던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방식, 그가 쓰기 시작한 새로운 향수, 2년 동안 방치했던 헬스클럽 회원권을 갑자기 갱신한 것.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멀었던가?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놓치거나 합리화해버렸던가?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내가?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미안. 그냥 내일 일정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올라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웠다. 몇 분 안에 그의 호흡은 잠의 리듬으로 깊어졌다. 혹은 잠든 척하는. 나는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내 신뢰의 잔해 속에서 한 가지가 수정처럼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 피운 남편과 마주하고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심한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리 지르고 울고 요구해서 그를 유진의 품으로 더 밀어넣는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략적일 것이다. 나는 똑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둘 다 내 가족에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민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샤워를 하며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음정 안 맞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 소리는 이제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서 충전 중이었고 웬일인지 그는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을 잊었다. 내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잠금 화면에는 그의 로펌에서 온 문자, 그의 형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유진의 메시지 3개가 있었다. 비밀번호. 나는 그의 생일, 내 생일, 그리고 아이들 생일을 시도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민준이 흐르는 물소리 너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충동적으로 나는 유진의 생일을 시도했다. 휴대폰이 잠금 해제되었다. 배신감이 두 번째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그는 비밀번호를 유진의 생일로 바꿨다. 내 생일도, 우리 결혼기념일도, 우리 아이들 생일도 아닌 그녀의 생일로. 나는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스크롤했고 하나하나가 심장에 밝히는 단검이었다. 유진, 오늘 밤 빨리 보고 싶어. 또 412호. 민준, 서연이한테는 클라이언트 저녁 식사 있다고 항상 말해. 유진,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하지? 민준, 응. 걔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거라고 생각해. 유진, 잘 됐네. 어제 커피 약속 거짓말해서 죄책감 들었는데 너랑 침대에서 보낸 2시간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민준, 기념 파티까지 2달만 더 참으면 돼. 그 후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선택했을 때 그녀 얼굴 보는 게 정말 기대된다. 기념 파티. 우리 기념 파티. 내가 몇 달 동안 계획해온 축하 행사, 15년의 결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그들의 공개 연애 파티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를 망신줄 계획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메시지 페이지. 4개월간의 거짓말, 비밀스러운 만남,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에 대해 웃는 그들. 4개월간의 나의 공개적인 굴욕 계획.
샤워기가 꺼졌고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다. 스크린샷은 내 기기에 숨겨진 폴더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민준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미래에 대한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나는 그를 마주보고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기념 파티요.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아니면 그의 계획된 배신에 대한 흥분이었을까? 분명 그럴 거야. 그가 출근한 후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변호사가 필요해. 나는 서두 없이 말했다.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돈은 문제가 안 돼. 서연아. 걔들이 기념 파티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이야? 민준 씨가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게임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언니가 추천한 변호사는 강지영이라는 여성이었고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로펌 중 한 곳의 파트너였다. 그녀의 명성은 전설적이었다. 그녀는 국회의원, 연예인, 그리고 대기업 CEO들의 이혼을 처리했다. 그녀의 상담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식료품비로 쓰는 것보다 많았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은 번화가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 40층에 위치해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고 비싼 예술품과 졸업장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40대 중반이었으며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고 그녀의 검은 눈에서는 날카로운 지성이 뿜어져 나왔다. 박민준 씨 부인 되시죠? 그녀가 그녀의 거대한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언니분께서 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기념 파티 음모. 나는 스크린샷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증거를 스크롤하면서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건 꽤나 결정적이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남편분께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부주의하셨네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죠. 제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양육권 명령을 구하고 공동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간통 사건에서의 표준 절차죠.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나를 살폈다. 하지만 당신은 표준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것 같군요. 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들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요. 정의를 원해요.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방금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의적일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남편분의 가족 재정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죠?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의 가족 재정이요? 남편분의 아버지가 박태산 회장님 맞으시죠? 수조원대 부동산 개발업자요? 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말도 안 해요. 10년 넘게 의절했어요. 의절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죠. 가족 신탁의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박태산 회장은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단 하나의 아파트 건물에서 시작하여 수조원 가치의 부동산 왕조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그는 냉담하고 요구가 많은 아버지였고 민주는 일찌감치 그의 기대에 반항하여 경영대학원 대신 법학대학원을, 상속 대신 독립을 선택했다. 민준이 나와 결혼했을 때 그 균열은 영구적이 되었다. 박 회장은 아들이 그들의 사회 계층 내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다. 구시대의 부, 확고한 가문, 사업 제국을 강화하는 그런 종류의 인맥, 평범한 교사에 따른 그 조건에 맞지 않았다.
시아버님과 대화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곧바로요. 그분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한 번도 승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드님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할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가질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은 열정적이었다. 사모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의 결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아이들의 미래, 당신의 재정적 안정,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거죠? 가끔은 최선의 복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당신의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어떨까요? 그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는 위험하고 모험적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무지한 척하며 몇 주간의 계속된 배신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 즉 지금 그들과 맞서고 그들이 나를 비통한 전처로 몰아가는 동안 지저분한 이혼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나는 물었다. 모든 것이요. 통화 기록, 재무제표, 소셜미디어 계정, 증인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태산 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몇 달 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왔다.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배신을 꾸미는 동안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을 가진 여자였다. 박태산 회장의 저택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교외 지역의 6만 평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 자체는 성공의 기념비였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조지아 양식 건축물로 조경사 팀이 관리해야 하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결혼 15년 동안 그곳에 정확히 3번 가봤다. 민준과 내가 약혼을 발표했을 때 1번,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1번, 그리고 박 회장의 70세 생일 파티 때 1번. 매 방문은 긴장되고 불편했다. 박 회장은 내가 그의 손주들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나를 참아주었지만 아들의 아내 선택에 대한 실망을 숨긴 적이 없었다. 나는 너무 평범했고 너무 특별하지 않았으며 그의 세계에서 중요한 사교계와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더욱 긴장되었다. 나는 철문박 차 안에서 용기를 내며 강 변호사와 통화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론은 그가 내리게 하세요. 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플랜 B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연 씨, 저는 박태산 회장님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고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지만 그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모든 것보다 충성심을 중시합니다. 민준 씨가 하는 짓은 그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통화를 끝내고 문에 있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집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며 들려왔다. 박 회장님 뵈러 온 김서연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이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열렸고 나는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저택으로 운전했다. 차의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 회장 자신이 문을 열어주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의 기준으로는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차콜색 바지에 깔끔한 흰 셔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72세에도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인물이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은발과 가식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이구나. 그는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예상 밖이구나. 이렇게 급하게 찾아뵈었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현관을 지나 그의 서재로 안내했다.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다.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었다. 풍부한 마호가니 패널,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 비싼 예술품, 그리고 저택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정원을 내려다보는 창문, 거대한 책상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표면은 깔끔한 서류 뭉치와 재무 서류로 덮여 있었다. 앉으렴. 그는 책상을 마주한 가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다. 마실 것 좀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고 내 핸드백을 방패처럼 무릎에 꽉 쥐었다. 박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살폈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서연아.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나는 당황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내가 괜찮은지 물어봤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남편이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알아차렸던가?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잘 지내요. 하윤이는 중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지훈이는 얼마 전에 축구대표팀에 뽑혔어요.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사교적인 방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민준이 없이 온 적은 없었잖니. 바로 그거였다. 진실의 순간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버님, 아드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실 이야기일 겁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듣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기념 파티 음모. 나는 스크린샷을 보여주었고 그가 아들의 배신과 내 가장 친한 친구와의 일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끝냈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박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바라보며 손을 등 뒤로 깍지 꼈다. 잠시 동안 유일한 소리는 벽난로 위에 고풍스러운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일주일이요? 그리고 그에게 맞서지 않았다고? 네, 그가 나를 마주보고 돌아섰다. 왜 그랬지?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이유는 변호사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솔직함을 선택했다. 그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그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승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서연아? 아무것도요. 나는 말했고 우리 둘 다 놀랐다. 저는 아버님께서 아드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손주들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님께서 제 이유를 아실 수 있도록요. 그 정보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무겁게 앉았다. 처음으로 내가 그를 안 이후로 그는 72세의 나이 그대로 보였다. 민준이는 항상 실망스러웠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는 반항적이었고 10대 때는 반항적이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무책임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잔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잔인해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하윤이와 지훈이에게 하는 짓을 보세요. 아이들은 그를 숭배해요. 아빠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기념 파티는 다음 달 3주 후 토요일이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다. 서연아, 가족 신탁의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아니요.
민준 씨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민준이가 주요 수혜자이고 그의 사망 시 모든 것이 너희 아이들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도덕조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특정 행동이 나타날 경우 내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나는 희망의 떨림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요? 간통, 가족 책임의 포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들. 그의 미소는 겨울처럼 차가웠다. 아내의 기념 파티에서 내연녀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하는 것은 확실히 해당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그는 가족 재산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신탁은 너와 아이들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재구성될 수 있다. 그 의미는 천둥처럼 나를 덮쳤다. 민주는 항상 그의 로펌 월급 이상으로 살아왔고 그의 생활 방식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상속받을 재산에 의존해왔다. 가족 돈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내 상황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압도되었다. 1시간 전 나는 제한된 선택지를 가진 배신당한 아내였다. 이제 나는 잠재적으로 수조원대 신탁의 주요 수혜자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물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내 아들과의 15년 결혼 생활 동안 너는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 내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내가 아버지로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망신 주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키웠다. 이제 그가 배울 때가 되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네가 집에 가서 이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기념 파티를 계획해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해라. 그리고 민준이와 내 친구가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때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일어서서 떠나려고 했고 몇 주 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내가 문에 다다랐을 때 박 회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아이들, 하윤이와 지훈이,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와도 좋다. 너와 민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내 손주들이다. 그들은 항상 이 가족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저택에서 운전해 나오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희망, 덫은 놓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3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줄 계획을 하고 있는 남자 옆에서 잠을 깼다. 매일 저녁 나는 저녁 식사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그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면서 비밀리에 그들의 가족을 파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민준의 배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슬픔을 처리했고 강 변호사와 언니 서영과 함께 분노를 사겼다. 가장 힘든 부분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해서 거짓 우정으로 가득 찬 밝은 목소리로 파티 준비에 대해 묻거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어 했다. 매 통화는 고문이었다. 그녀가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가 나의 공개적인 굴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의 웃음소리와 농담을 듣는 것, 파티 정말 기대된다. 그녀가 특히 고통스러운 전화통화 중 하나에서 열광했다. 정말 마법 같은 밤이 될 거야. 왠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거라고 확신해. 나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피곤해 보여, 자기.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짜 걱정은 나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들었다. 대신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파티 준비 스트레스야. 너도 알잖아. 글쎄, 아무 걱정 마. 완벽할 거야.
민준 씨는 너를 둔 게 정말 행운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부엌에 앉아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 때문이었다. 어떻게 감히 내 등을 찌르면서 나를 걱정하는 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내 남편을 훔쳐가면서 그가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고 그들의 몰락이 될 파티를 계속 계획했다. 하객 명단은 200명으로 늘어났다. 민준의 로펌 동료들, 우리 이웃들, 대학 친구들, 내 가족, 유진의 가족, 심지어 박 회장의 사업 동료 몇 명도 참석하기로 동의했지만 민주는 아버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에게 박 회장이 사업차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터링이 준비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된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우아한 5코스 요리, 오케스트라가 예약되었고 꽃이 주문되었으며 장식이 계획되었다. 민준과 유진이 그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했다. 나는 미친 듯한 에너지로 준비에 몰두했다. 부분적으로는 내 분노 외에 집중할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흥분으로 도왔다. 하윤이는 아름다운 서체로 좌석 카드를 디자인하며 엄마와 아빠가 15년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지에 대해 제잘거렸다. 지훈이는 외교관이 공식 의복을 고르는 진지함으로 자신의 정장을 골랐다. 부모님의 특별한 날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나는 그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적어도 몇 주 동안 그것을 두려워하며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진한 흥분을 지켜보는 것은 깨진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엄마, 하윤이가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초대장을 주소 쓰기 하는 동안 말했다. 나도 언젠가 엄마 아빠 같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글쓰기를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네가 훨씬 더 좋은 결혼을 하길 바래. 얘야,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절대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을 찾길 바래.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윤이는 이상한 듯이 나를 쳐다보았고 아마도 내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감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지만 또한 예민하다. 나는 두 아이 모두 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집의 긴장을 감지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민주는 한편 거의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파티를 위해 시간을 내기 전에 마지막 사건 준비를 처리한다고 하며 더 자주 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그가 실제로는 그 시간들을 유진과 함께 보내며 아마도 그의 웅장한 로맨틱 제스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나에게 유난히 다정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내 침대 옆 탁자에 꽃이 나타났고 저녁 식사와 함께 비싼 와인이 있었으며 부드러운 키스와 잘 자라는 인사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날 계획을 하기 몇 주 전에 더 나은 남편이 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있다는 것을 역겨운 명확함으로 깨달았다. 요즘 정말 다정하시네요. 내가 파티 준비를 하는 동안 그가 내 어깨를 주무르자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우리가 연애할 때가 생각나요. 당신은 다정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내 목에 부드러운 손길로 대답했다.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었다는 거 알아.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 거짓말이 그의 혀에서 너무나 부드럽게 흘러나와서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파티는 아름다울 거야. 그가 계속했다. 네가 계획을 정말 잘했어. 완벽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밤. 그럴 거예요.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들었다. 나를 믿어, 서연아. 모든 것을 바꾸는 밤이 될 거야. 그가 얼마나 옳은지 알았더라면. 파티 3일 전 언니가 마지막 준비를 돕기 위해 왔다.
우리가 부엌에서 답례품을 포장하고 있을 때 언니가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던 질문을 했다. 이 계획 정말 확실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마음을 바꿀 시간은 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대면하고 법원을 통해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나는 작은 초콜릿 상자에 리본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묶었다. 그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해.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해. 왜 그들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하지? 네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아마도. 하지만 나는 다른 뺨을 내미는 착한 여자가 되는 것에 이제 질렸어.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언니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이 선택한 거야. 언니, 이제 그들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다. 하윤이랑 지훈이는 어떻게? 이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거야. 민준 씨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거야.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을 상처 주고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만약 뭔가 잘못되면? 박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처리할게. 나는 답례품 포장을 마치고 다른 상자를 집었다. 하지만 언니, 나는 15년 동안 민준 씨의 완벽한 아내였어.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결과가 뭐지? 그는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 기념 파티에서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동안 그냥 서서 미소만 지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한심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민준 씨가 그걸 배울 때가 됐어. 파티 전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남편 옆 침대에 누워 그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곧 바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내일 밤이면 우리 결혼은 끝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은 뒤집힐 것이다. 우리가 15년 동안 쌓아온 편안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멈출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우리 집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복도에 늘어선 가족 사진들. 하윤이와 지훈이는 그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 나는 그것들을 내 새 집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너무 많은 기억을 담고 있을까? 하윤이의 방에서 나는 내 딸이 자는 것을 보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보호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그들은 이겨낼 것이다. 우리 모두 이겨낼 것이다. 내 침실로 돌아와 나는 민준과 내가 결혼 첫 해에 함께 심었던 정원을 내다보는 창가에 섰다. 장미가 피고 있었고 그 꽃잎들은 달빛 아래에서 완벽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때 그랬던 행복한 가족인 척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올라 눈을 감았고 그것이 남편 옆에서 잠드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내일 심판이 올 것이다. 연 회장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가 크리스탈 꽃병에서 쏟아져 내렸고 그 향기는 값비싼 양초의 향기와 섞였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서버들이 은쟁반 위에 샴페인 잔을 배열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조율했다.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완벽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민준이 그렇게나 많이 칭찬했던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내 인생의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3시간 후 200명의 하객이 이 공간을 채울 것이다. 4시간 후 내 남편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청혼할 것이다. 그리고 5시간 후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엄마, 아름다워요. 하윤이가 부드러운 분홍색의 내 드레스 주니어 버전을 고쳐 입으며 말했다. 13살인 딸은 그녀가 될 여성의 모습을 엿보이기 시작했고 오늘 밤이 그녀의 순수함 일부를 훔쳐갈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고마워, 얘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너도 정말 아름다워. 지훈이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젤로 뒤로 넘겨져 있었다. 나 어른 같아 보여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주 어른 같아. 나는 그의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이 커프스 단추를 조절하며 욕실에서 나왔다.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치명적으로 잘생겼고 그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으며 그의 미소는 자신감 있고 밝았다. 그를 보니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체계적으로 배신해온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우리 멋진 밤을 보낼 준비됐어? 그가 뒤에서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나는 그의 온기, 그의 익숙한 향수, 내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신뢰해온 견고한 존재감을 느끼며 그에게 기댔다. 준비됐어요. 완벽할 거야, 서연아. 약속할게. 그가 생각하는 완벽함에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았더라면 하객들은 7시 정각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 옆에 서서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축하와 축원을 받았다. 모두가 파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15년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에 대해 말했다. 유진은 유행에 맞게 늦게 도착했고 대부분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쌀 것 같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눈부셨다.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고 그녀의 향수는 압도적이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기대로 빛났다. 서연아, 너 정말 멋져 보여. 그녀가 열광했다. 그리고 이 파티는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아. 고마워.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어. 오, 그럴 거야. 그녀가 비밀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민준이 내 옆에 나타나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다른 손을 유진에게 뻗었다. 유진아, 왔구나. 정말 멋져 보여. 고마워. 그녀는 거의 가르랑거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에 잠시 머물렀다. 이걸 놓칠 수는 없지. 나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들 사이의 열기는 만져질 듯했다. 몇 달 동안 몰래 만나온 연인들의 친밀한 지식. 그러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청중을 기억했고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겠다. 유진이 밝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나랑 춤춰줘. 민준 씨. 언제나 그가 대답했고 나는 그들 둘 다 때리고 싶었다. 저녁은 고통스러운 정상성으로 진행되었다. 칵테일과 대화, 웃음과 음악, 성공적인 파티의 편안한 리듬.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우아한 안주인, 사랑하는 아내,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는 여자.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나는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분을 세고 있었다. 8시 30분에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여자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3개의 문자가 와 있었다. 강지영 변호사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경찰은 9시 15분 정각에 도착할 것입니다. 언니로부터 박 회장님 방금 도착하셨어. 뒤쪽 입구 근처에 자리 잡으셨어.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모리슨 형사입니다. 정확히 9시 15분에 정문 입구에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준비됐습니다. 나는 핸드백에 휴대폰을 다시 넣으면서 손이 떨렸다. 바로 이거였다. 45분 후 내 신중하게 조율된 계획은 눈부시게 성공하거나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나는 파티로 돌아와 바 근처에서 동료들을 웃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너무나 자신감 있고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유진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거의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9시에 민준이 손을 들어 군중을 조용히 시켰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대화가 잦아들고 얼굴들이 기대로 우리를 향했다.
나는 하윤이와 지훈이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오케스트라가 침묵했다. 오늘 밤 15년간의 멋진 결혼 생활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쉽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서연아, 당신은 가장 놀라운 아내였고 가장 놀라운 어머니였으며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였어. 군중이 찬성하며 웅성거렸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올소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때 민주는 내 피를 차갑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내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오늘 밤은 단지 과거를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수군거림이 군중을 휩쓸었다. 나는 방 뒤쪽 근처에 있는 언니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내 손을 잡은 하윤이의 힘이 더 세졌다. 민주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고 그의 발걸음은 갑자기 조용해진 연회장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놀란 척하려 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유진 앞에 멈춰섰다. 때로는 민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방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인생은 행복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함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의 탄식은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누군가 세상에 정말로 저러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고 민준의 동료들이 당황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하윤이가 울기 시작했다. 민준은 유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내가 그의 휴대폰 사진에서 보았던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 하객들의 경악한 얼굴 위로 무지개를 흩뿌렸다. 유진아, 그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유진의 눈은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민준 씨, 그럴게.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200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매혹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이 포옹할 때 나는 이상한 평온함이 내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공개적인 굴욕은 완료되었다.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위해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방금 보았지만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연회장의 정문이 완벽한 타이밍에 열리고 3명의 인물이 문간으로 들어섰다. 완전한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박태산 회장이 있었다. 72세의 민준의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았다. 오늘 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은발을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그는 복수의 천사처럼 보였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이 방을 훑으며 상황을 빠르게 읽고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제국을 건설한 남자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장면을 파악했다. 군중을 휩쓴 웅성거림은 짜릿했다. 모두가 박태산 회장이 누구인지 알았고 비록 그를 만난 적은 없더라도 그의 사진은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 잡지 표지에 실렸다. 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유진의 손을 잡고 있다가 방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개가 돌아가고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문 쪽으로 눈을 돌렸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마치 터진 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유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영원히 울릴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며 그 아랫겁에 질린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지만 그 단어는 거의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박 회장이 신중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왔다.
경찰관들이 그의 양옆을 지켰고 그들의 존재는 곧 펼쳐질 일에 무게를 더했다. 군중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안녕, 아들아,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쉽게 울려 퍼졌다. 약혼 축하한다. 비록 타이밍이 흥미롭다고는 해야겠지만 민준의 입이 공기를 갈망하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다쳤다. 유진의 손이 목으로 날아갔고 그녀의 얼굴은 정성껏 한 화장 아래에서 창백했다. 아버지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겨우 말했다. 그랬겠지. 박 회장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 밤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잖니? 그는 재킷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민준아, 이게 뭔지 아느냐? 민준은 분명히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개정된 가족 신탁 문서다. 알다시피 신탁에는 항상 특정 도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수혜자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에 관여할 경우 내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기념 파티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확실히 해당된다. 그 의미는 민준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덮쳤다. 나는 그가 약간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녹색으로 변했다. 오늘 밤부로 박 회장이 계속했다. 너는 더 이상 박씨 가문 신탁의 주요 수혜자가 아니다. 그 영광은 이제 네가 배신하고 망신 주기로 선택한 사람들, 네 아내와 아이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아버지, 제발요. 더욱이 박 회장이 민준의 애원을 가로지르며 말했다. 내 회계사들에게 내 재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내 공동 신용카드가 여기 최유진 씨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스파 트리트먼트, 쇼핑, 비싼 저녁 식사, 모두 그녀가 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없는 계좌로 청구되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민준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겠지. 박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거짓된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 용어가 있다. 사기라고 부르지. 그때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최유진 씨, 그들 중 한 명이 공식적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용카드 사기 및 신원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서 물러났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민준 씨, 말해줘요. 당신이 허락했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절대적인 공포의 가면이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약혼 취소할게요. 상담받을게요. 제가. 너무 늦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선택을 했다. 민준아, 너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다. 이제 너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움직이자 유진은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약 3걸음 갔다가 그들 중 한 명에게 팔을 잡혔다. 그들이 그녀에게 권리를 읽어주는 동안 그녀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외관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다 서연이 탓이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유로운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녀가 이걸 계획했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혼란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방 안의 모든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을 내 옆에 바짝 붙인 채 서서 그 연회장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인정은 군중을 통해 또 다른 수군거림의 물결을 보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개월 동안 내 남편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불륜 관계를 맺어왔어요. 나는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4개월 동안 그들은 이 파티, 우리 기념 파티에서 나와 내 아이들을 망신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믿음이 많고 너무 어리석어서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틀렸어요. 유진은 경찰관들이 그녀를 문 쪽으로 이끌고 가는 동안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대리석 벽에 메아리 쳤다. 나는 그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을 파괴할 수 없어요. 사랑. 나는 그녀의 히스테리를 뚫고 외쳤다. 사랑은 무고한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사랑은 당신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당신들 둘이 가졌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로맨스로 위장한 이기심과 잔인함이었어요. 유진의 하이힐이 그녀가 호송되어 나가는 동안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민주는 방중앙에 혼자 서 있었고 그의 완벽한 턱시도는 갑자기 의상처럼 보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외관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서연아, 그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짓을 되돌리지는 않아. 미안하다는 말이 4개월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지우지는 않아. 미안하다는 말이 하윤이와 지훈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순수함이나 신뢰를 되돌려주지는 않아. 박 회장이 앞으로 나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서연아,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저택에서 머물러도 좋다. 나는 하윤이와 지훈이를 내려다보았고 둘 다 울고 있었지만 용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댁에 갈래? 하윤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끼리도 데려가도 돼요? 그녀가 지훈이에게 그의 사랑하는 인형을 언급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이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아, 제발. 내가 설명하게 해줘.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선택을 했어, 민준 씨. 당신은 가족보다 유진을 선택했어. 당신은 아이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했어. 설명은 간단해. 당신은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아이들은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빠가 필요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이들의 안정감을 파괴하지 않을 아빠가 필요해. 나는 하윤이와 지훈이를 내게 더 가까이 모았다. 이혼이 끝나고 양육권 협의가 정해지면 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박 회장은 이 교환 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그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로펌의 파트너들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아둬라. 그들은 이 스캔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약혼녀에 대한 형사 고발은 로펌의 평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 일격. 민준의 얼굴은 그 전체적인 의미가 그를 덮치자 창백해졌다가 회색으로 변했다.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경력은 위태로워지고 평판은 망가지고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아내는 영원히 잃었다. 서연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나는 내가 그의 아내로서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면서 그를 보았다. 당신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민준 씨, 나는 그것 없이 사는 게 더 나아. 박 회장은 남아있는 하객들로부터 멀리 뒤쪽 출구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연회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장미는 여전히 완벽했고 그 꽃잎들은 펼쳐진 드라마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 크리스탈은 여전히 반짝였고 대리석은 여전히 빛났지만 다른 모든 것은 영원히 변했다. 민주는 그가 파괴하기로 선택한 삶의 잔해에 둘러싸여 방 중앙에 혼자 서 있었다. 일부 하객들은 충격받고 불편한 얼굴로 떠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드라마를 기대하거나 단순히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는 듯 머물렀다. 준비됐느냐? 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우리가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을 때 하윤이가 눈물 어린 뺨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거예요? 응, 얘야, 그럴 거야. 오늘 밤 아빠가 한 일 때문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윤아, 지훈아, 오늘 밤 너희 아빠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어. 결혼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해. 너희 아빠는 그 사실을 잊었고, 이제 우리 가족은 변해야 해. 우리 아빠 계속 볼 수 있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고,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이건 아빠와 나 사이의 문제야. 너희 잘못이 아니고, 우리 둘 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 슬프잖아요. 하윤이가 말했다. 응, 슬퍼. 하지만 엄마는 우리도 자랑스러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서로를 돌볼 거고,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만들 거야. 다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박 회장은 이 대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된다면 그가 말했다. 너희 모두가 이 가족에 항상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오늘 밤 민준이가 한 일이 하윤이와 지훈이가 내 손주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서연아, 너는 민준이가 아들이었던 것보다 나에게 더 딸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나는 거의 평정을 잃을 뻔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속삭였다. 박 회장의 차로 걸어가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평화. 최악의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다. 민준과 유진의 배신은 공개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장대하게 역효과를 냈으며 정의는 실현되었다. 더 중요하게는 내 아이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엄마가 약하거나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을 위해 싸울 만큼 강했다. 우리 뒤에서 연회장은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랑과 헌신의 축하가 되어야 했던 것의 완벽한 배경이었다. 대신 그것은 결혼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되었다. 박 회장의 차가 행사장을 떠날 때 하윤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얘야,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오늘 밤 정말 용감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꽉 잡고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부터 모두 용감해질 거야. 우리는 용감하고 강하고 서로에게 정직할 거고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약속해요? 하윤이가 물었다. 약속할게. 그리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완전히 진심으로 말했다. 6개월 후, 박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 사주신 집은 민준과 내가 함께 살던 저택보다 작았지만 그 집은 우리의 것이었다. 진정으로 우리의 것, 모든 방에 빛이 가득했고 복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윤이는 자기 방을 부드러운 라벤더색으로 칠했고 지훈이는 천장에 야광별이 있는 짙은 파란색을 선택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 계단에 깔끔하게 접힌 신문이 배달되었다. 헤드라인이 즉시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기 스캔들 후 지역 변호사 자격 정지. 기사는 짧지만 치명적이었다. 민준의 로펌은 유진의 신용카드 사기 유죄 판결 후 그의 파트너십을 해지했다. 변호사협회는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때까지 그의 자격을 정지했다. 15년의 실무를 통해 쌓아온 그의 명성은 폐허가 되었다. 유진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액 배상을 명령받았다. 기사는 그녀가 혐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앙심품은 전처의 복수극의 일부라고 주장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감명받지 않았다. 나는 신문을 접고 나머지를 읽지 않고 옆에 두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료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윤이가 부엌에 나타났고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채 머리를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14살인 딸은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어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참석했던 상담 세션은
그날 밤에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좋은 아침, 엄마. 그녀가 내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냄새 좋다. 블루베리 팬케이크.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훈이가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축구화를 손에 든 채 계단을 우르르 내려왔다. 그는 6개월 만에 8cm나 자랐고 마침내 일부 팀원들보다 키가 커졌다. 차에서 먹어도 돼요? 그가 접시에서 팬케이크를 집으며 물었다. 코치님이 추가 연습 때문에 일찍 오래요. 앉아서 제대로 먹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축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해. 그는 투덜거렸지만 앉아서 자라나는 12살의 열정으로 팬케이크를 입에 쑤셔 넣었다. 우리 일요일에 할아버지 댁 저녁 식사 아직 가는 거죠? 하윤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라자냐 만드신대. 박 회장님은 우리 삶의 고정 인물이 되었고 그가 될 기회가 없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다. 민준이 관계를 통제할 때 그는 일주일에 2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모든 축구 경기와 학교 연극에 참석했으며 내가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헤쳐나가는 동안 내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혼은 3개월 전에 확정되었다. 민주는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이 회복되기 전에 상담과 부모 교육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이제 격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았고 그들의 관계는 그가 초래한 손상으로부터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꽃과 사과를 들고 집에 나타나 여러 번 나와 화해하려 했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나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남자는 내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엄마. 지훈이가 팬케이크에서 고개를 들었다. 태연이네 부모님도 이혼하신대요. 그 애가 괜찮아지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줬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빠랑 가족 게임의 밤을 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영화의 밤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제 경기에 오시는데 그게 꽤 멋져요. 그리고 저는 하윤이가 덧붙였다. 가끔 부모님들이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대해 정직한 것이 더 낫다고 말했어요. 나는 이 놀랍고 회복력 있는 아이들, 아버지의 배신에서 살아남아 더 강해진 이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사랑의 헌신, 정직,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치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너희 둘 다 자랑스러워.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로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하윤이가 간단히 말했다. 내 휴대폰이 문자로 울렸다. 박 회장님, 서연아, 오늘 점심시간 괜찮으냐? 너와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답장했다. 물론이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것 이상이다. 너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준 후 나는 박 회장님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영구적으로 내 사업을 잃은 시그니엘 스테이가 아니라 훌륭한 커피를 제공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지 않은 시내의 작은 비스트로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고 법률 문서처럼 보이는 것을 읽고 있었다. 73세에도 그는 여전히 예리했고 그의 은발은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으며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서연아, 그가 일어나 나를 맞이하며 내 뺨에 키스했다. 멋져 보이는구나. 행복하냐? 행복해요. 나는 그것을 말하면서 깨달았다. 오랜만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잘 됐구나. 그걸 듣고 싶었다. 그가 앉으라고 손짓했다. 너와 의논할 것이 있다. 회장님, 만약 이게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업에 관한 것이다. 나는 73세다. 서연아, 제국을 건설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재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나는 너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다. 박씨 재단에는 가족 서비스 책임자가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우리의 계획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급여는 상당하고 일은 의미 있으며 너는 네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다. 그 제안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회장님, 과찬이십니다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너는 역경이 너에게 불리하게 쌓여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너는 배신 후 삶을 재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그것은 어떤 경영학 학위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했다. 15년 동안 나는 민준의 아내였고 그 역할은 나를 완전히 정의했다. 그러다 나는 배신당한 아내, 정의를 찾는 피해자였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기회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여자. 저도 유진 같은 여자들을 돕게 될까요? 나는 물었다. 끔찍한 선택을 하는 여자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서연아, 유진조차도 감옥에서 나오면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네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만큼 강하냐는 것이다. 나는 교도소 독방에 앉아있는 유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자신의 탐욕과 잘못된 선택으로 파괴되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있는 민준을 생각했다. 그의 경력과 평판은 폐허가 되었다. 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다른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생각했다. 네,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회장님이 미소 지었다. 내가 그에게서 본 최초의 진정으로 따뜻한 미소였다. 훌륭하다.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윤이와 지훈이에게 일자리 제안에 대해 말했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정말 멋져요, 엄마. 지훈이가 말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돕게 되실 거예요.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들, 나는 정정했다. 자신들의 편에 서줄 누군가가 필요한 가족들, 여행도 가실 거예요? 하윤이가 물었다. 만약 그러시면 여름 방학 동안 저희도 가끔 같이 가도 돼요? 두고 보자,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누군가의 아내나 피해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내 침실. 우리 침실이 아닌 내 침실에 서서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여자는 6개월 전 기념 파티를 계획했던 순진한 아내와는 달랐다. 이 여자는 척추의 강철을 눈에 불을 품고 있었다. 이 여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에 맞서 싸웠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나왔다. 나는 내 옛삶을 살고 있는 저 밖의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다. 완전히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자신들이 마음을 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냉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는 불륜을 발견하고 공개적인 굴욕에 직면하며 맞서 싸울 힘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여성들을 생각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말들이 쉽게 나왔고 힘들게 얻은 지혜와 치열한 결심의 장소에서 흘러나왔다. 어둠 속에서 이 글을 읽는 여성에게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하고 잠 못 이루는 새벽이 시에 이 이야기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집에 가서 모르는 척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마주할 만큼 강한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6개월 전, 저는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이 견고하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신뢰했으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제 공개적인 굴욕을 조율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순진하고 어리석고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생존자로 만듭니다. 저를 보호해야 할 남자는 대신 저를 파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할 여자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 제 수능,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개인적으로 고통받으려는 제 의지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미소 짓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길은 험난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우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당신을 비난하고 더 큰 사람이 되거나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삶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망가뜨린 것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학대, 배신 또는 굴욕에 대해 조용히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정의에 대한 당신의 열망은 앙심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당신의 동맹을 찾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연 관계보다 성실성을 중시하는 전 시아버지, 당신의 컴백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언니,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믿는 변호사, 배신당했을 때 신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서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기록을 보관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되 당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빈 컵에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치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에게 행해진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재건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지로 정의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유롭습니다. 제가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끊임없는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치는 일에서 자유롭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웃음과 정직으로 가득 찬 집에서 일어납니다. 제 아이들은 사랑이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들의 엄마는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을 보호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제게는 삶의 의미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와 제 자신의 꿈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 후의 자유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흉터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존재, 슬픔의 부재가 아니라 희망의 존재,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다음에 올 것을 마주할 용기. 당신은 그 용기를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기념 파티에서 당신을 망신 주려고 계획했던 여자는 당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용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마법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세요. 일어서세요.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당신의 자유로 무엇을 할지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대를 담아 서연. 나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고 몇 달 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내일 나는 다른 여성과 아이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 자신의 침대에서, 내 자신의 집에서, 배신의 잿더미에서 재건된 삶의 조용한 만족감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아침에 하윤이는 내가 커피를 만들면서 흥얼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달라 보이세요. 그녀가 내 접시에서 토스트 조각을 훔치며 말했다. 어떻게 다른데? 행복해 보여요.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 보여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세상이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어렸을 때 배웠지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운 이 현명한 딸. 나 정말 행복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주 오랜만에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겠어.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 하윤이가 미소 지었다. 그거 좋네요. 저도 가끔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도울 거야. 그녀가 학교로 향할 때 나는 밝고 정직한 부엌을 둘러보았고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기념 파티는 이제 6개월 전의 일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그것은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 진짜 삶의 시작, 내 자유의 시작, 내가 항상 되어야 했던 여자가 되는 것의 시작이었다.